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잖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정보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잖아요. 현장에서 보실 땐 좀 어떠신가요? 네, 실제로도 그렇죠. 사실은 정보가 뭐 넘쳐난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정보는 넘쳐나는데 사실 뭘 어떻게 찾고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이 생성형 AI의 붐이 일어나면서부터는 그런 현상이 좀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오히려 등장했으면 정보 수집이 더 쉬워졌을 것 같은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AI를 통해서 정말 몇 초 만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이 AI가 막 뱉어내는 정보를 보다 보면, 아,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걸로 보고서 써도 되나? 내가 이걸로 냈을 때 우리 임원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은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AI가 우리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뭐 양은 줄여줄 수 있는데 결국 판단까지 대신해 주는 것 같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단순히 뭐 챗GPT 이렇게 쓰세요, 제미나이 이렇게 쓰면 좋아요, 클로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도구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론들을 좀 설계하고 구조화하고 실제 의사결정에 어떻게 연결할까. 네, 이런 사고 방식과 설계 방법론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핵심 주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우리는 정말 지금 정보를 잘 수집하고 있는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왜 AI를 쓰는데도 결정은 여전히 어려운가.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이사님,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정보 수집 환경은 좀 어떻게 달라진 것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쟁력이었어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찾는다라고 하면 어떤 유료 DB에 가입을 한다든가, 해외 자료를 보려면 영어나 해당 언어를 굉장히 잘해야 됐고, 전문가의 인터뷰나 자료가 필요하면 네트워크가 중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찾는데 엄청 고생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양상이 반대가 됐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굉장히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다못해 우리가 챗 GPT에 물어봐도 기본 정보 같은 것들 대부분은 쉽게 취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자료가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내가 필요한 정보가 맞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연결할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보자면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 이런 거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진 않았잖아요. 예전엔 차지하려면 꽤 오래 걸렸는데 뭐 지금은 AI한테 치면은 뭐 내용이 나오긴 나오죠. 맞아요. 예전에는 2020년부터 30년까지 시장 규모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 번 계속 검색하고 클릭하고 자료를 대조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어야 됐는데, 지금은 검색형 AI에게 물어보면 거의 막 몇 초 만에 이걸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숫자가 과연 어떤 기관에서 나온 건가? 이거 신뢰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언제까지가 추정치이고 어디까지가 실제로 집계치인가? 보고서에 이 숫자를 썼을 때 출처를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김대리? 막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젠 정보를 찾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보를 선별하고 또 구조화하고 해석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입니다. 어떤 정보 수집 자체의 경쟁력이 정보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를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생성형 AI가 나와서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의 변화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속도가 거예요. 완전히 이제 과거에는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몇 주
혹은 몇 달까지도 걸렸던 이런 작업들이 이제 그냥 몇 분 만에 가능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3년간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트렌드 정리해달라. 그러면 AI가 그냥 몇 분 만에 초안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진짜 엄청난 시간 절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변화는 범위의 확대입니다. 뭐 과거에는 어떤 전문 리서처라든가 애널리스트들만 할 수 있었던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 실무자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AI의 힘을 빌려서 좀 더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또 언어적인 장벽 무너진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크죠, 이게. 과거에는 영어로 된 데이터, 일본어, 중국어 물론 잘 찾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뭐 이탈리아어라든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언어 베이스의 지식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볼 수 있는 장벽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라떼 토크하면 좀 그렇지만 뭐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야 이거 외국 자료 어떻게 봐 그랬는데 요즘엔 그거 완전 핑계죠, 핑계. 그럼 세 번째 변화는 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정보 탐색의 개인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혁신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에게 어떤 자료를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요. 그냥 부탁할 때랑 너는 우리 회사의 마케팅 담당 팀장이야 했을 때 이 정리가 되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맥락을 충분히 자연스러운 언어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맞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정보 탐색의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할뿐만 아니라 원하는 포맷이나 형태 이런 것들도 주면은 맥락을 이해해서 하니까 과거랑 비교해 보면 혁명적인 뭐 변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I 도구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서 엄청 잘 쓸 것 같아. 그런데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받을 때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AI의 경우에는 뭐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나의 입장과 나의 맥락, 우리 회사의 입장과 우리 회사의 맥락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임원이 이 정보에서 정말 궁금해하는 점은 무엇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은 AI가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판단은 역시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AI를 활용해서 정보의 전략을 설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보 탐색가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보 전략가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보 탐색가랑 정보 전략가의 차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정보 탐색가는 질문을 던지고 결과를 받아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한테 이거 찾아줘, 저거 정리해줘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 쓰는 그런 거죠. 근데 반면에 정보 전략가는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이것 먼저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될 듯 약간 헷갈리기도 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상사가 뭐 A 경쟁사의 최근 동향을 조사해줘 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정보 탐색가는 AI한테 경쟁사 A의 최근 동향 정리해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네요. 쉽게 말해서. 반면에 정보 전략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임원이 경쟁사 A를 궁금해할까? 상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 정보로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하시고 싶은 걸까? 보고를 내가 한다면 어떤 추가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에도 그냥 A 회사의 동향 조사해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A 회사의 최근 1년간 신제품 출시 현황 조사, 투자 동향 조사, 또 조직 개편 내용 조사.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각각이 우리 회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설계하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AI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게 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완전히 좀 다른 접근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AI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 전략가로서 사고하는 사람, 이게 되도록 돕는 게 우리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전략가로서 우리가 좀 거듭나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보 수집하는 거 어떤 식으로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한 3가지 정도를 정의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목적.
정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범위의 설계, 세 번째는 활용 맥락의 정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목적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범위를 설계하고 그리고 활용 맥락을 이해한다. 조금 한 단계씩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먼저 목적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네, 일단 목적 정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이 정보는 누구의 결정을 돕기 위한 것인가? 또 결과물은 뭐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경쟁사 분석을 한다고 해도 네. 이게 팀 내부 공유용인지 아니면 우리 임원의 보고용인지 혹은 신규 사업 검토를 위한 것인지 이런 목적들에 따라서 정리해야 하는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 설정이 필요합니다. 팀 내부의 공유를 위해서 동향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최신 뉴스 중심으로 좀 가볍게 정리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임원 보고용이라면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가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정보까지 같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 사업 검토용이라고 한다면 시장 규모나 성장률이나 진입 장벽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정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범위 설계는 어떤 건가요? 네, 이 범위 설계는 어디까지 정보를 볼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시간 범위를 설정해야겠죠. 이게 최근 1개월이 필요한지, 반년이 필요한지, 1년이 필요한지 시간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개요만 필요한지 아니면 좀 더 심층 분석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함해야 하는 정보와 제외해야 하는 정보.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트렌드는 제외하고 국내만 본다. 혹은 B2B는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야, 프롬프트를 쓴다고 이 정도까지 생각해서 써봤을까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범위를 먼저 정해야지만 정보를 어떤 수준으로 정리를 할 건지가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AI는 이런 우리의 상황이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던지면 무한정 넓게 혹은 굉장히 얕게 정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 조사해줘라고만 하면 뭐 전 세계 전기차 시장, 배터리 기술, 충전 인프라, 정책, 소비자 트렌드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맘대로 막 갖고 오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맞아요. 물론 이 모든 게 관련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딱 10페이지 보고서만 정리해야 한다면 너무 과한 정보가 될 겁니다. 결국은 뭘 쓰고 버릴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AI와 그런 점을 잘 구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미리 범위를 생각해 놓고 하면은 확실히 그런 고민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인 활용 맥락 이거는 어떤 건가요? 활용 맥락은 이 정보로 그래서 뭘 할 건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목적, 청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는 건데 단순 공유용인 것인가 혹은 어떤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가 혹은 추가 질문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후의 내용까지도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공유만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뭐 최신 뉴스 몇 개 정도만 골라도 되지만 의사결정용이라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1차 자료의 선별이 좀 더 필요할 거고요. 또 추가 질문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이라면 주변의 맥락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과 범위와 맥락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AI에게 그럴듯한 답변 정도만 받는 데에서 그치게 될 겁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왜 내 챗GPT는 이런 것밖에 안 나와. 이런 구조적인 생각을 하시면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앞서 말한 것들을 토대로 정보 수집을 한 3가지 정도 레벨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레벨은 단순한 확인과 모니터링. 두 번째 레벨은 신속한 의사결정의 상황. 세 번째 레벨은 심층 분석과 전략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레벨은 좀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 단순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이번 주에 뭐 했나? 뭐 이런 것들이죠. 좀 빠르고 가볍게 변화들을 포착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레벨 2의 경우는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갑자기 임원이 이런 소식이 있다는데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알려줘.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좀 빠르게 핵심을 정리해서 답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성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임원의 추가 질문에도 대비해야 하는 게 레벨 2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타사의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든가 혹은 소비자의 동향이나 마음 같은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든가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에 사실 AI 툴 쓰시다 보면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쵸. 뭐 맡겨놓고 막 한창 있다가 5분 있다 나오고 7분 있다 나오고 이런 것들. 맞아요. 사실 딥 리서치가 이름 그대로 심층 연구를 해주기는 하지만 모든 상황에 이런 딥 리서치가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AI에게 무조건 많은 정보, 깊은 정보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상황에 맞는 수준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레벨 1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레벨 3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요. 또 레벨 3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첫 번째 수준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여담이지만 그 요즘에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제미나이가 기본이 추론 모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AI 잘 모르시는 분이 자기가 제미나이 쓸 때 요즘 잘 안 쓴대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제미나이가 답변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추론 말고 이거 바꿔보시면 되는데 아니 이렇게 빨랐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쓸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쓴다거나 모든 답변을 받을 때 막 15분, 20분 나오는 걸로 상황에 맞는 레벨을 선택하되 기능적인 레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깊이에 따라서 정하는 게 좋겠다. 레벨 선택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개념만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이걸 수행하는지는 다음 차시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라도 레벨에 따라서 AI에게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검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연을 통해서 다음 차시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 1, 레벨 2, 레벨 3 세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상황이 각각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세 가지 상황은 겉보기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워크플로우를 거치게 됩니다. 단계를 좀 구분해 보자면 4단계 정도의 워크플로우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정보 탐색과 발견 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정보 검증과 평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 종합 및 분석, 마지막으로는 정보의 활용과 보고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요 네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첫 번째 단계인 정보 탐색과 발견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필요한 정보의 어떤 범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이고요. 핵심은 결국 정보의 요구 상황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 또 1차 정보원과 2차 정보원 같은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와 2차 정보원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 1차 정보원은 기업의 공시라든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그리고 학술 논문 이렇게 출처에서 직접 나온 것을 1차 정보원이라고 하고요. 2차 정보원은 그걸 받아 쓴 뉴스 기사 혹은 분석 보고서 이렇게 1차 정보를 재가공한 것을 2차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또 2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정보의 과부하를 좀 방지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를 끝내고 자, 2단계인 정보 검증 및 평가라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2단계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2단계를 최근에 굉장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양심이 찔리는데요. 네, 왜냐하면 AI가 이렇게 정리해준 결과가 오케이 이렇게 잘 조사해 왔군 하고 이 출처의 신뢰성 검증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클릭도 솔직히 안 하시죠. 출처가 나와도. 맞아요. 그래서 2단계는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그리고 최신성 같은 것들을 내가 직접 평가하고 선별하는 단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AI가 준 정보를 그냥 믿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정보 출처의 권위성을 확인을 하고 또 교차 검증 같은 것도 실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교차 검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해보는 이런 행동일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출처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이걸 우리가 교차 검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내용을 여러 출처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진짜 교차 검증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전기차 시장 규모가 $500다 이런 정리가 있다라고 치면 이게 한 곳에서만 나온 건지 아니면 여러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비슷하게 주장을 하는 건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확증 편향을 방지를 하고 단일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반대되는 정보는 좀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신규 사업이 유망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이럴 때 이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긍정적인 자료를 찾고 뭔가 리스크를 지적하는 자료는 건너뛰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면 당연히 위험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와 2단계를 거쳤고요. 3단계 정보 종합 및 분석,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내용은 이제 검증된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또 패턴이나 트렌드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행동이에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쟁사 3개사 정도의 최근 1년 동향을 조사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회사별로 뭐 신제품 출시, 조직 개편, 뭐 투자 동향 이렇게 정보를 분류하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의미를 발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3개 회사가 모두 AI 인재 영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네? 라든가 이 중에 2개 회사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좀 추진하고 있구나 라는 패턴을 발견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어떤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를 잘 구분하고 또 과도한 일반화를 방지하는 게 중요해요.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A랑 B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인과관계는 A가 B의 원인이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광고비를 늘렸더니 매출이 올랐다라는 게 이 광고비와 매출의 상관관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신제품 출시라는 것의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효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동하면 잘못된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를 분석할 때 또 나만의 생각으로 어렵다고 하면 AI랑 같이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라는 게 우리가 또 있잖아요. 네. 뭐 잘 아시는 스왓이라든가 5 포시스 분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 단계에서 아주 잘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4단계인 정보 활용 및 보고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분석의 결과를 의사결정에 좀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제일 중요한 건 핵심 메시지를 잘 도출하는 거예요. 키 메시지 중요합니다. 네, 결국 수십 페이지의 정보를 우리가 모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이 있어야 좋은 정보의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듣기 싫으면서도 중요한 말이 그래서 어쩌라고 예전에 기억들이 막 지나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게 대상별로 맞춤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같은 정보라도 누구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형식과 강조점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팀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세한 데이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질 거고, 팀장 보고용이라고 한다면 좀 더 핵심 요약,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정보 모듈에서는 좀 더 간략화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1차신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좀 머릿속에 구조화가 좀 되셨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럼 이번 차시의 핵심 메시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I는 정보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가속화하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의 사고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파트너로서 쓰셔야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팍팍팍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파트너.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 정보 수집의 성패는 질문 이전, 설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AI에게 뭘 물어보지, 뭘 치지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정보가 왜 필요한지, 어디까지 볼 건지, 이걸로 뭘 할 건지 이걸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를 정리해 보자면 결국 우리 강의는 AI를 잘 쓰는 법이 아니라 AI와 함께 일을 잘하는 정보 흐름 만드는 법. 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일하는 게.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도구 사용법은 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정보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구조화하는 사고방식은 좀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잘 체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단순한 AI 도구가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생각을 해보시고 계시는데요. 다음 차시부터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화면으로 하나하나 시연하는 모습 보여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단계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 수집을 설계하고 진행을 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차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단계 한 단계씩 이 AI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익힐 거니까요. 즐겁게 하나하나 따라 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차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